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니체의 말,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사이토 다카시. 이것이 삶이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금이야말로 분발할 때다. 우연은 없다. 오직 필연뿐. 니체에게 현재라는 시간은 문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문의 안과 밖은 과거와 미래의 길로 연결된다. 문의 안쪽은 현재지만 그것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안쪽은 과거가 되고 이제부터는 미래가 시작된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의 순간이야말로 모든 과거와 미래가 만들어지는 필연으로 귀결된다는 얘기다. 니체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라는 우연을 믿지 않았다.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듯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은 지금 이 순간이 원인이 된다. 그 연쇄성이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기에 니체에게 있어서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간단히 말해서 삶은 모든 게 필연이라는 뜻이다. 그때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신의 결핍과 불운에 대해 부모님을 탓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님의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으로 이어짐으로써 나의 몸속에는 어찌할 정도로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우연의 산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필연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모든 우연의 최적이야말로 필연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된다. 니체는 바로 여기서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걸 쉽게 바꿔 말하면 이렇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삶을 부정하면, 달리 말해서 자신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살기는커녕 어떻게든 현재의 삶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결과가 어떨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니체는 그리스도교는 현재를 열심히 사는 태도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보았다. 죽고 나면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서 영원히 행복해진다는 식의 내세론을 피력하는 성직자들의 설교에 니체는 고개를 저었다. 사후의 행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이 세계에서의 삶은 경시해도 된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대의 그 육체로 살아라. 니체는 살아있는 이 순간에 잘 웃고 잘 먹고 살아있음을 자축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처럼 춤을 추면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말했다. 아침놀에서 니체는 지금 그대로의 몸으로 자기 삶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다. 그대는 그 꿈을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허약한가? 용기가 부족한가? 그대의 꿈 이상으로 그대 자신인 것도 없다. 그 꿈을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그대가 온 힘을 다해 이뤄내야 할 평생의 숙제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대의 승부처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창조자들 가운데는 극히 짧은 시간에 수많은 걸작을 남길 경우가 많았다. 일본 현대문학사의 거장으로 첫순에 꼽히는 나스메 소세키가 작가로서 활동한 것은 1905년에 첫 작품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를 발표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의 약 10년 정도였다. 역사상 최다 음반 판매 기록을 세운 영국의 록그룹 비틀즈도 데뷔해서 해산까지의 활동 기간은 겨우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것들은 질뿐만 아니라 양도 엄청났다. 이런 예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일에서 최고의 창조성을 발현하는 것은 깊은 몰두와 집중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평소의 훈련으로 힘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이때다 싶은 시기가 오면 단숨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도록 자신을 다그친다. 바로 그 순간 최고의 효율과 가치가 얻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직 신출내기일 때 혹은 매우 불우한 처지에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을 제안받았다고 하자.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일하는가가 중요하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몰입해서 주어진 일을 해낸다면 그동안 겪었던 고생도 약자로서 품고 있던 륵상티망도 한순간에 반전되어 긍정의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누군가가 최고의 힘을 발휘함으로써 큰 성공을 쟁취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사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최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에 뛰어난 인재들이다. 중국의 국력이나 경제가 오늘날만큼 힘을 갖게 된 것은 지금이 승부처다라는 생각을 온 나라의 국민들이 공유했기 때문일 것이다. 40년 전만 해도 중국은 덩치만 컸지 경제력은 턱없이 부족한 쥐라기 공원의 공룡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골든타임에 주목했고 이 기간 동안 온 힘으로 집중력을 쏟으며 달렸기에 오늘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러한 승부욕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런 불완전 연소의 사회에서 진정한 삶을 찾고 싶으면 스스로가 지금이 승부처다라는 치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들 골든타임을 정해야 한다. 현실이라는 시간에 몸을 던져라. 현대인들은 지금이 바로 분발할 때다. 또는 지금이 도약의 골든타임이다 하는 각오를 가능한 한 외면하고 살아간다. 서점 진열대를 장식하는 수많은 도서들 가운데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는 책들이 유독 많은 것을 보면 역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일과 사람에 치이며 찌들어 사는지 알 수 있다. 느림의 여유가 좋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가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전이나 분발 같은 도발적인 단어들마저 여름날 얼음처럼 녹아버려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천천히 느릿느릿이라는 말을 믿을수록 중요한 순간을 알아차리는 타이밍을 잡는 힘을 기를 수가 없다.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운명과 싸울 태세를 갖추는 사람이냐, 그저 멍하니 앉아 얼마든지 잡을 수도 있는 것들을 그냥 놓쳐버리는 사람이냐. 사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여기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젊었을 때 어느 대학 교수의 강연에서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으로 강한 자들의 압제에 저항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나머지 흑인 공민권 운동의 기본 방향을 그와 같이 정했다. 스스로에게 절실한 사명을 각인시키는 사람에게는 절체절명의 승부 감각이 생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렇게 싸웠고 그래서 이겼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 시간은 밀도와 완급에 따라 우리에게 혼돈과 공경을, 멈춤과 추락을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그 흐름을 감지해서 도전할지 멈출지를 판단하는 데서 인생의 승패가 갈린다. 지금이 당신 인생의 골든타임인가? 그냥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알기 어렵다. 현실이라는 시간에 몸을 던져서 현재의 공기를 온몸으로 맞아보는 데서 비로소 알 수 있다.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니체가 말한 것처럼 말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무슨 일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깨트려라. 진정한 창조, 발견의 기쁨. 바둑이나 장기의 고수들은 자신의 대국을 전부 기억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10년 전 누구와 대국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바둑을 두었는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를 모조리 기억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훈련과 학습을 통해 자기만의 기력을 쌓아온 고수들이니 가능한 일이겠지만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어느 한 분야에서 그 정도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무한 반복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을 지루하다고 느끼며 당장 재미있는 것만 원한다. 더구나 현대는 정보사회여서 약간의 검색만으로도
땀을 흘리며 도전하는 일이나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를 줄이기 좋은 환경이다. 예를 들어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베스트셀러나 관객 동원 성적을 찾아보고 작품을 고르면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것이니 만족할 확률도 높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직접 부딪혀서 얻는 탐구의 기쁨을 놓치는 것이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을 거쳐야만 했고 이런 실수들은 나중에 한바탕 웃어넘기는 추억거리나 무용담이 되곤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무슨 일이든 별다른 실패와 노력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무리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이라 해도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단번에 찾아갈 수 있다. 기계에서 안내하는 목소리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일일이 길을 묻고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 자신의 발로 일일이 찾아다니고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뒤져서 작은 단서라도 건질 때 생기는 발견의 기쁨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수고로움을 아까워한다면 그저 주어진 정보에 조종당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소비만 하는 인간이 되어버릴 것이다. 창조성이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눈으로 거기서 나름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다. 타인의 눈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도전이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자신만의 취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창조 행위라는 뜻이다. 삶을 기름지게 하는 이런 기쁨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세계명반 백선 같은 음반 컬렉션에는 전혀 흥미가 없다고 했다. 그보다는 나중에 내가 왜 이런 걸 샀지? 하는 서투른 면이 있는 자기 모습이 좋다는 것이다. 또 그런 면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신뢰가 간다고도 했다. 너무 효율이나 쉬운 성공만 생각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하루키의 말은 니체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특별한 일로 세상에 관심을 끌려는 사람은 독창적인 게 아니라 그저 주목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말로 독창적인 사람은 다른 이들도 이미 보았지만 아직 알아차리지 못해서 변변한 이름조차 없는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갖고 그것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세계의 일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작은 행복에 안주하는 삶, 온몸이 떨리는 감동으로 이어지는 도전하는 삶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에 만족하는 인생이 뭐가 나쁘냐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면 될 것이다. 일본 영화계를 보면 현재 그럭저럭 안주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 수 있다. 요즘 일본 영화들은 의미 없는 안일함에 뒤덮여 있는 듯하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관객이 감정이입하기 편하도록 아주 쉽게 만들기 때문에 누구든 마음 놓고 울거나 감동하는 게 가능하다. 이에 비해 프랑스의 장 리크 고다르, 러시아의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보면 웬만한 관객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관객에 따라 여러 해석이 나올 만큼 주제와 이야기 전개가 난해하기 때문에 몇 번을 봐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의미 있는 난해함이다. 영화를 보고 나면 화면 전체에 넘쳐 흐르는 듯한 의미와 에너지에 이해하기 어려운 거대한 무엇에 압도되어 감독으로부터 호되게 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일본 영화들에서는 이런 느낌을 도저히 맛볼 수 없다. 한때는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자주 대상을 거머쥐었던 일본 영화가 대중의 취향에만 맞추는데 급급해서 어느새인가 세계 영화계의 변방으로 밀려났다. 이제는 자국 팬을 제외하면 누구도 일본 영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니체는 이런 일본 영화계 같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아침놀에서 이렇게 썼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끝내 죽고 말듯이
인간도 낡은 사고의 허물에 갇히면 성장은커녕 안으로부터 썩기 시작해서 마침내 죽고 만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까지의 가치관을 비롯해서 지금의 나를 구축하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좁은 세상이라도 그에 집착하며 지키고 싶어 하기에 사람들은 자신만의 얇은 보호막 안에서 혼자 만족하며 살아간다. 자신을 깨트리려고 덤비는 것들과 당당히 맞서서 피를 흘리고 강한 상대들을 피하지 않고 차례차례 만나 그 타격을 온몸에 받으며 깨달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의미일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이 대신 찾아주고 손가락만 까딱해도 지구 반대편의 일들이 한눈에 보이는 현대사회다. 하지만 검색하는 손을 잠시 멈추고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면 삶이 주는 기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손과 발로 발견의 기쁨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니체가 말하는 오늘의 초인이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니체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예전에 행한 것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윤회한다고 생각하면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삶의 굉장한 이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주인공인 짜라투스트라가 영원히 반복되는 삶의 무서움을 알고 난 후에 그것을 견디면서 현재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론 부분에서 니체는 내세에서의 행복 따위는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의 불씨를 최대한 지피며 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니체의 영거 폐기 사상이다. 니체의 영거 폐기 사상에는 현재의 삶에 실수가 있어도 실패를 해도 여전히 주어진 운명에 당당히 맞서라는 격려가 녹아들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바로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의 철학적 에세이 시지푸스의 신화다.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다. 단 한 가지 참으로 중대한 철학적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토스의 왕 시지푸스는 제우스를 속인 죄로 바위 덩어리를 산꼭대기로 굴려 올리는 벌을 받게 된다. 겨우 바위가 봉우리에 다다르면 곧장 까마득한 산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시지푸스는 다시 처음부터 바위를 산 위로 옮겨야 한다. 그 무의미한 일을 영겁의 세월을 견디며 반복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벌이었다. 제우스는 왜 시지푸스에게 이런 벌을 내렸을까? 제우스는 인간인 시지푸스가 감히 신을 능멸한 죄를 물으며 신과 인간 사이에 놓인 엄중한 질서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지푸스는 애원하거나 참회하지 않고 제우스의 징벌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바위가 굴러떨어지면 다시 밀어올리고 굴러떨어지면 다시 밀어올리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지푸스는 그 무의미한 행위를 쉬지 않고 반복함으로써 절대자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오로지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신들로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었다. 인생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온몸으로 답하는 시지푸스의 행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숭고하기까지 하다. 어떠한 공경에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기어이 살아내는 불굴의 의지는 인간이 신에게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그렇게 시지푸스는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짊어짐으로써 결과의 무의미함을 절차의 충실함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이런 일은 내가 할 짓이 아니다. 나한테는 무의미하다며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과정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발단이나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시점에서 상황을 파악하면
모든 일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 까미가 시지푸스를 통해 주목한 사실도 바로 이것이었다. 현재를 충실히 산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 말이다. 그때 만약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부자로 살았을 텐데, 그때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할 텐데, 이런 식으로 삶의 부정적인 요소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라는 시간을 살면서 과거 어느 시점에 아무리 가정법을 대입한다 해도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현재의 나와 이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니체는 얼토당토 않게 되지도 않을 일에 집착해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자기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라고 말한다. 현재를 나의 신념과 이상으로 꽉 채우고 살아가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니체의 말에서 산꼭대기를 향해 바위를 굴러올리는 행위를 무한 반복하는 시지푸스의 땀 냄새가 난다. 용기는 죽음조차 죽인다. 니체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섣불리 말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지금은 운이 없을 뿐으로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을지 모르니 본래의 당신을 찾는 여행을 떠나보라 같이 청년들에게 어딘가에 있을 그 무엇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세에 무엇인가 있으니 현세는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그리스도교적 생각과 똑같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따분함, 권태감, 불안감과 싸운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일을 하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믿거나, 내가 하는 일은 비록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의 최선을 다하자 라고 받아들이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편이 좋다. 이 세상에 행복한 운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간은 없다. 따라서 마냥 푸념을 늘어놓거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상처 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다. 니체는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당당히 얼굴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각오를 하라고 했다. 무엇보다 기계 없는 인간을 싫어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먼 곳으로 항해하는 배가 풍파 없이 조용히 갈 수만은 없다. 풍파는 늘 전진하는 사람의 벗이다. 니체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며 청년들을 다독였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도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금세 허물어진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진정한 용기는 인간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한다며 말했다. 용기는 죽음을 죽인다. 그때 용기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삶이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되뇌며 몇 번이나 자신을 다잡아도 시지푸스의 신화에서처럼 어떤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이쯤에서 포기하고 다시는 같은 일에 도전하고 싶어지지 않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지푸스처럼 똑같은 일이 무한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사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해도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이다. 그렇기에 다른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 다시 한번 해보자고 결심하고 행동한다면 다른 미래가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몰입해야 할 이유다. 별다른 생각 없이 멍하니 보내버린 시간은 그저 바람이 스쳐가듯 막연히 지나가 버린다. 반면 어떤 일에 철저히 몰두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의 시간 감각을 기억한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이것밖에 없다며 반복 작업에 쏟아부은 시간은 내면에 깊이 파고든 감각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것이 침잠 감각이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일에 깊이 빠져들면 외견만 보는 사람한테는 절대 보이지 않는 세세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몰입의 기쁨은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자기 앞에 놓인 현재라는 시간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즐거움임을 잊지 마라. 이것이 삶이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고 말한 니체는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낸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